뉴욕 증시는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데다 광범위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연준의 평가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0.5%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업종별 등락이 갈리면서 영국이 소폭 떨어지는 등 혼조세로 맞았습니다. 식품, 제약주는 강세였지만 은행주는 중국의 긴축 정책 여파로 약세를 지속했고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업종마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석유 재고량이 수요 감소로 크게 증가했다는 발표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2월 인도분 WTI는 1.4% 떨어진 배럴당 79달러 65센트에 마쳤습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 신입생부터 학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에서 어닝 시즌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인데요. 다우는 0.5% 올라서 1680의 장이 끝났습니다. 일부 종목들에 대한 실적 전망 그리고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된 것이 호재였고 이런 가운데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지만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한 것도 투심 회복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금증권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의 어닝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했던 게 이제 최근 들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뭐 지표 발표 같은 게 이제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많이 좋아진다든지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4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이 이제 증시를 좀 한바탕 또 이렇게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 말부터죠. 이렇게 경기 회복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대형 식품주라든지 근데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실적이 좀 전망이 좀 좋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대형 은행주들도 이제 실적이 그 전에 비해서도 이제 3분기 이후에 4분기도 더 좋을 거라고 좀 예상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들도 투자 의견들을 굉장히 좀 많이 상향하면서 그런 모습 나타내서 일단 어닝 시즌 돌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내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닝 시즌 기대감이 제일 컸던 게 아무래도 증시를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그 방향성 잡아가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세에 또 맞게 계속해서 이제 상승 지금 추세를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최근으로 이렇게 당겨보면은 보시면 흐름 자체가 그게 1월 효과라 그러죠. 일단 그 새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1월 효과라든지 아니면 연말 효과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랠리를 지금 이제 펼쳐가고 있는 게 5일선을 기준으로 꾸준하게 지금 이제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시장이 견고하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21선도 끝까지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면서 5일선을 절대 깨지 않고 지금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표들도 굉장히 좋게 호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경우에도 다우지수 좀 이렇게 버티고 있는 하나의 그 안목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어닝 시즌이 다시 해가지고 어닝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오히려 이제 실적 예상 같은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좋게 나왔을 때 네. 그렇게 되면 또 한 차례 더 이제 랠리를 좀 펼쳐가는 그런 양상을 좀 펼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이거 지금도 뭐 리포트나 이런 것 많이 나오실 건데 지금 올해에서 가장 이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게 아무래도 고용 지표입니다. 네. 이제 고용 지표만이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입을 해준다면 아무래도 다시 그 랠리라든지 아니면 다시 그 다우 지수가 또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네. 일단 그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아무래도 좀 안고 가셔서 좀 편안하게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그 투자 관점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어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알코아의 실적이 조금은 기대치에 미흡해서 조금 전반적인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간밤에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기업의 어떤 실적이 간밤에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전망 그리고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된 것이 호재였잖아요. 네, 좀 이례적으로 이게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투자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이게 한 2주 연속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대형 증권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 의견들 계속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형 식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크래프트 푸드가 이제 실적 전망이 상향되면서 아무래도 그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또 어제 같은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대형 제약사 중에 하나입니다. 머크의 투자 의견을 상향시키면서 오히려 이게 경쟁사에 있는 화이자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도 또 호텔 및 그 레저 그룹인 원담 월드와이즈의 투자 의견을 이제 크게 좀 상향을 좀 시켰는데요. 반면에 이게 투자 의견을 많이 상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좀 못 나왔을 때 그 시장 충격은 또 어떻게 될까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예전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분기 실적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실적 시즌에 대한 그 투자 상향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것이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완만하게나마 미국의 전반적인 지역에 경기 회복세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골자였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보면 한 12개 지역 정도를 일단 판단을 하는데요. 12개 지역 정도를 판단했을 때 이전에 발표했던 게 12개 지역 중에서 한 8개 지역이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은 그 발표가 됐었는데요. 실제 이번에 베이지북 발표를 했을 때는 12개 지역보다에서 2개 지역이 더 플러스된 10개 지역에서 일단은 지역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좀 이렇게 호전적으로 일단 나타내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경제 회복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나왔고요. 일단 연준이 발표했던 가장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하면은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단 경제 상황이 굉장히 개선폭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회복세는 예전보다는 약간 더디지만은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아마 제 그 베이지북의 주요 골자였는데요. 네. 일단 뭐 작년 연말 소비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일단 그런 경기 회복도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좀 개선이나 그런 안정세를 좀 나타나고 있던 게 아무래도 베이지북 발표가 좀 이렇게 관련된 좀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향후 나타날 6개월 동안 나타날 경기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나타날 FOMC 금리 영향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그 패턴으로 나타나게 될 정도에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다시 또 한 번 더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전문가들 좀 예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자, 일단은 연준에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하지만 광범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연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좀 해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발언을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플레스 총재가 지금 최근에 지금 한 이틀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통적으로 좀 그렇게 좀 반발을 많이 했던 그 총재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일단은 뭐 최근에 경기 회복도 문제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좀 향후에 좀 나타날 우려가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지금에 대한 그 기대보다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향후에 금리를 오히려 더 반발적으로 높여가지고 인플레를 막아야 되지 않냐는 그 요즘 같은 그런 그 동향이 좀 그러니까 반발하는 그런 그 발언을 좀 많이 나타내가지고요. 네. 일단 좀 약간 좀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뭐 아무래도 좀 그 틀린 말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네. 최근에 이렇게 경기 회복이 계속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분은 이제 가닥을 잡았던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플러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물론이고요. 이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역시 정부에서 너무 연준에서 그 통화 정책을 수동적으로 펴서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그 지원하는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정부의 금리 인상을 좀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연준이 어떤 그 압박을 받아서 금리 인상 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좀 총재들의 발언도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데요. 총재들의 발언보다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아무래도 좀 미국 국채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미국 내에서 자본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금리를 많이 인상 여부를 많이 밝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뭐 기축 통화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경기가 어떻게 변해가고 그다음에 그 국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그런 화폐 가격에 대한 그게 변화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좀 있을 때 아니면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느 정도 완화폭이 좀 더딜 때 그때 되면 아무래도 금리를 좀 이렇게 상승 쪽으로 좀 잡아가지 않을까. 뭐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 거의 제로 베이스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타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 상태를 유지는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다만 고용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고용 자체가 완만하게 회복이 지금 이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 자체를 인상을 시킨다는 게 지금 경기 자체를 어느 정도 잡아버린다는 게 좀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고용 보고서가 이번에 고용보고서 다음에 발표될 때 그 고용보고서의 그 여파를 보고 아마 금리 자체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문제인데요.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전반적인 경제의 어떤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과 대출 수요는 취약한 상태라고 덧붙인 바 있지요. 자, 그리고 간밤에 12월 미국의 재정 수지도 발표가 됐는데 예산 적자가 지속되는 거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적자가 계속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재정 수지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지난달 11월 달에는 마이너스 1,230억 정도 일단은 그 적자를 상태가 나타냈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좀 많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한 919억 정도로 감소가 됐는데요. 일단 감소폭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 지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일단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이제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적자 폭이 적자를 갈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워낙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쉽게 말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이 풀어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푼 거에 비해서 일단은 세입 자체가 굉장히 좀 적었던 게 아무래도 좀 그게 제일 컸던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나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봐야 될 게 전월 대비해서 꾸준하게 재정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코멘트를 좀 가져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도 좀 나타났다시피 S&P에서는 일단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그 재정 수지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지금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일단 말로 나타내는데요. 일단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정 수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완화되고 있던 모습 자체가 아무래도 정부가 아무래도 그 자금 운용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다시 돌아와서 예산 적자는 일단 15개월 정도 연속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문제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더딘 경제 회복 자체가 제일 큰 문제인 건 맞는데요.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일단 세입을 굉장히 좀 크게 높이기 위해서 아마 고용을 크게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아마 모색하고 있다는 게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네. 오늘 밤에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수지를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모색한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발표도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또 재정 지출 축소안을 제시할 전망이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것이요. 중국에서 긴축 움직임이 나오면서 사실은 간밤에 이제 향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유럽 증시 쪽에도 영향을 조금 미쳤었던 것 같고 미국 쪽에서 그나마 연준에서 다행스럽게도 전반적인 미국 그 지역에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했는데 중국의 어떤 긴축 정책의 그런 움직임을 미국 쪽에서 좀 의식해서 그 보폭을 맞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좀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는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조절 여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중국이 긴축 정책을 일단 펼쳐나가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하락폭을 좀 키웠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의 긴축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슈화가 좀 많이 되었고 아무래도 전망도 좀 많이 되었던 게 좀 사실인데요. 일단은 그게 미국 쪽에서 일단 중국 정부의 눈치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미국의 대부분의 수출이 지금 중국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뭐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또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죠. 중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좀 많이 놓고 좀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인데요.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긴축 영향을 계속 이어갈 때는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를 어느 정도 상향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좀 발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상향을 시켜버리면 일단 쉽게 말씀하면 이제 고용 자체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고요. 향후에 일단 고용 자체가 좀 안정을 찾아갔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상향을 시켜버리면 그게 어느 정도 문제가 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딜레마에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좀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정부라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들의 그 발표라든지 연준의 발표는 좀 이렇게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한번 향후에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중국 증시 그 긴축 움직임 때문에 지준율 인상 때문에 우리 증시가 거의 급락을 했었는데 중국 증시는 뭐 거의 폭락을 했었고 그렇다면 오늘 그래도 연준에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의 출구 전략의 의미로 볼 때 좀 긍정적인 감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증시가 조금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아무래도 좀 왜냐면 전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급락을 했던데요. 일단은 미국 정부 다우지수 자체도 일단은 반등을 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코스피도 약간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정부 정책 같은 거 좀 많이 좀 요즘에 지켜봐야 될 게 사실인데요. 이게 반등폭이 크지 않으면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파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지켜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의 뭐 금리 인상 출구 전략 관련한 어느 정도 전망을 또 간단하게나마 해봤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는 미국에서 주간 원유 재고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전주에 한 130만 배럴 정도가 원유 재고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370만 배럴 정도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재고가 좀 증가했습니다. 재고가 가장 컸던 게 일단 원유 및 휘발유 수요가 일단 많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하면서 재고가 좀 많이 증가했던 게 원유 재고 증가의 그냥 큰 원인이었고요. 그다음에 등유나 디젤 그 공급도 일단 감소 전망과 달리 좀 많이 초과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그 원유 재고도 좀 많이 증가하는 폭이 나타났는데요. 하루 평균 또 휘발유 수요도 일단 전년 그 동기 대비해서 0.9% 정도 감소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원유 재고 증가폭이 좀 크면서 어제 국제 유가도 좀 사흘째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유가는 역시나 재고 증가로 좀 떨어졌을 텐데 이제는 배럴당 $80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또 유가도 최근 들어 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좀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요. 또 유가도 좀 최근 들어가지고 또 좀 약간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 한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79.65달러 정도 $6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일단 3일 연속 하락하는 그 패턴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제일 원인이 컸었죠. 일단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원유에 대한 그 매도세가 좀 많이 컸던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그 베이지부에서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그 패턴에 따라가지고 금값에 대한 그 수요가 좀 많이 증가했는데요. 금값도 한 0.7%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 한 1136.9불 정도로 한 1100불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으로 상품 가격 시장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실적 호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결국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간밤에는 이렇다 할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늘 밤에는 다시금 굵직한 IT 대표주라 할 수 있는 인텔의 실적이 공개가 될 텐데요. 이 인텔 실적 일정 포함해서 주요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할 기업들의 일정까지 좀 챙겨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타나는 그 주요 일정을 나타내면요. 일단 12월 소매 판매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 중간 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잡혀 있는데요. 소매 판매는 일단 이전치보다는 약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일단 그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비해서 전망치가 한 43만 7천 건 정도로 약간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월 기업 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비해 가지고 한 0.2% 정도로 이제 보합을 좀 나타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잡혀 있는 두 개의 대형 기업입니다. 찰스 슈왑이랑 그다음에 인텔인데요. 찰스 슈왑 같은 경우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 이제 전망치가 약간 좀 소폭 그 이익이 좀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에 비해서 전망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이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 IT가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IT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했던 게 아무래도 주요 원인 같은데요. 일단 인텔의 그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나스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우라든지 굉장히 크게 지금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느 정도 그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좀 이게 기도탄이 되지 않을까, 유도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인텔 실적이 실제로 전망치만큼 나오든지 아니면 전망치 이상을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한 번 더 그 어닝 시즌에 대한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좀 시장에서는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주식거래 증권사죠. 찰스 슈왑 포함해서 인텔의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인텔의 실적이 예상치를 훌쩍 또 뛰어넘어 준다면 하루 만에 반등한 뉴욕 증시 상승세가 또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보게 되네요. 유럽 증시 마감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네, 유럽 증시는 어제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기술주들은 강세를 나타내고 이제 은행주들은 오히려 좀 하락폭을 좀 키웠던 게 어제 유럽 증시의 좀 특징인데요. 뭐 이로써 일단 업종별로 좀 많이 등락도 좀 있으면서 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제2의 유럽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죠. 인피니온이 일단 실적 기대감으로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이제 바클레이즈부터 시작해 은행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약간 좀 못 미칠 거라고 예상되면서 좀 약간 다른
은행주들까지 같이 좀 약세를 나타내면서 은행주가 약간 소폭 약세를 나타냈던 그런 게 좀 어제는 유럽 증시 좀 약간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뉴욕과 마찬가지로 유럽 쪽도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증권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마는 우리 증시는 어제 1670선 턱걸이를 하면서 1700과는 많이 멀어진 시점에 놓이게 됐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이 큰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했던 어제 우리장인데요. 오늘 우리장도 뉴욕처럼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런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의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새해 첫 옵션 만기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는 가운데 어제 또 중국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단 말이죠. 오늘 우리 증시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 한번 좀 챙겨주시죠. 예, 전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아시아 증시가 급락했죠. 이날 하락의 주 원인은 중국의 지준율 인상이 출구 전략의 조기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제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 증시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변수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함은 분명해졌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마이너스 3.09% 내린 3172.66으로 마감했으며 홍콩 역시 중국을 따라 4%대 가까이 급락을 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중국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2,200억 넘게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27.23포인트 빠진 1,671.41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중국의 지준율 인상이 어제처럼 반짝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추가 긴축이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관련주에 지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일은 새해 들어 첫 옵션 만기일인데요. 금일 쏟아진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들어 전날까지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주식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상당 부분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일에 2237억, 12일 1709억, 13일 1755억의 프로그램 매도 우위를 보인 결과 금일 옵션 만기의 청산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배당이 높지 않아 배당 견약한 하위권의 잔액이 많이 들어온 상황도 아니어서 분명히 금일 옵션 만기 나온 물량으로 인한 지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기금이 연초부터 원자력 수혜주와 중소형주 테마실적주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상거래일간 코스피 시장에서만 900억을 넘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는 계속 증시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투신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세를 10일까지 260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수적이었던 연기금이 증시 자금의 복귀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몇 달 전부터 올해는 경쟁적으로 주식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에 따라 올해 증시 상승의 연기금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올해 펀드 환매 부담으로 인해 투신권의 매도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지 연기금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옵션 만기일, 물량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히려 기관이 좀, 많이,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연기금 쪽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포착을 해 주셨는데, 중국 쪽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고 단발성 악재 정도로만 보면 된다 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 뭐 물량이 크게 나오진 않는다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물량이 나오긴 나올 거 아닙니까? 충격도 조금은 변동성 측면에서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 21 이평선이 오늘 회복이 될런지가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22평선을 깨지면서 겨우 1670선을 지켜내면서 마감했는데요. 중국과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하루 만에 시장의 상승세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만기일을 앞두고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인 1675선을 회복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간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환율이 단기 급락으로 일부 수출주들이 계속 급락하는지 여부가 20일 이평선 회복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2009년 9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 판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간의 매물도 지수 하락에 한몫하고 있는데요. 최근 원화 강세 등으로 수출 종목들에서 대거 차익 실현과 기간 중심의 교체 매매로 인해 시장의 대형 주주들도 탄력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장을 주도했던 IT, 자동차 관련 종목들보다는 기관들의 교체 매매로 수급이 이어지는 종목들로 대응하여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남해아까, 물론 대형주에선 KT, 한국전력,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최근 기간의 매매가 집중적으로 이어졌고요. 코스닥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PSK, TSM텍, 멜파스, 디지텍 시스템 등 꾸준히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계속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또 시점인데요. 어제 직영구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 발전 수출화 전략을 보고하였고,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세계 원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전략이 시행되어 원전 80기를 수출하게 되면 수주 규모 4천억 달러, 매년 평균 7만 5천 명의 고용 효과가 유발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경제부흥 정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주 수출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에 이은 차세대 수출 분야를 통해 국가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데요. 이는 곧바로 증시에 모멘텀을 실어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테마주 위주로 더 상승 추세에 힘이 실린다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어제도 보성바텍, 모건코리아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태용, 한국전력, 한전기술 등 중대형주들도 원전 수출 산업 육성 발표 소식에 급등을 한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은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기관들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관의 어떤 수급이 받쳐주는 좀 작은 종목,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차트까지 보면서 설명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금일 말씀드린 종목은 네오세미테크라는데요. 약간 동사는 그 2000년 3월 설립된 태양광 전문 업체입니다. LED용 및 고속수자용 관련비수 웨이퍼도 생산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관련비수는 물론 LED, LCD, 디스플레이, 조명 등의 강소자에 사용되는 화합물 반도체를 말합니다. 이런 화합물 반도체 시장은 일본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석권하고 있는데, 국내 관련비수 화합물 반도체에서 유일하게 일본 업체와 대등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동사입니다. 작년 10월 모노솔라로 통해 우회 상장한 이후 주가는 한때 8,000원대까지 급락을 했었죠. 이는 그동안 행사를 못했었던 12BW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웬만한 악성 물량은 해소된 상태라 지금 현 시점의 주가에서 많이 빠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달 전 새로운 전환사채 발행과 BW 발행으로 약 350억 원의 설비 투자 자금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이 자금은 LED 웨이퍼 양산 시즌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해외 수요와 주문에 발맞춰 LED 부문 설비 투자도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기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ED 웨이퍼 시장은 지금보다 2012년에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오누슬라를 통해 우회 상장 후 8,000원대까지 단기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는 BW 12 물량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또한 거래가 터지면서 15,000원대까지 7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는 탄력을 잃고 단기 조정에 들어간 국면입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인 11,000원대와 12,000원대를 매수가로 설정하시어 단기 고점이 15,000원대를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발행한 BW 전환 가격의 재조정 가격 공방인 많은 정도로 손절가를 선정하시어 매매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가 갖춘 시장의 경쟁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시기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 네오세미텍까지 차트 설명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어 원자력 산업을 국가 전략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플랜인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작년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외환 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지만 고용 회복은 요원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고용시장 전망은 좀 나은지 이것도 알아보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6년 만에 영하 15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몰아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는데 이 때문에 난방 비용이 급증함은 물론 설을 앞두고 채소값마저 올라 서민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올 연말까지 애플의 아이폰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고 또 올 한 해 글로벌 시장에 모두 20여 종의 스마트폰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플사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게임 이용을 사실상 완전히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도 더불어서 알아보기로 하죠.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최대 화두는 역시나 원전 얘기였는데 정부가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나라를 세계 3대 원전 수출국으로 키우겠다라는 청사진을 그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80개의 원전을 수출해서 총 4천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세계 3대 원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전력 내에 원전 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공기업의 수출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사업 체계를 수직 계열하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원전 수출은 오는 2012년에 대수로는 10기, 금액으로는 500달러에서 2030년에는 총 80기, 4천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면서 신규 시장의 20%를 점유하게 됩니다. 이 같은 목표치는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도 넘어서는 규모인데요. 이렇게 시장 입지가 확대될 경우에 2030년에 원전 관련 일자리는 총 156만 7천 개에 달하고 원전 기자재 등과 관련된 매출도 26조 8,3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현재 한수원이나 한전기술 등 이 한전의 자회사와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민간 기업으로 나눠져 있는 원전 사업 체계를 한 곳으로 모을 방침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한 회사가 설계 기능부터 제작 그리고 핵 연료 공급과 건설 관리까지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모든 기능들이 각 회사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건설 종합 관리와 시운전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원전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또 핵 연료 공급은 한국원자력 연료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원자로 설비와 터빈 설비 등 이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자재는 두산중공업이 제공을 하고 있고 건설과 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담당하는 등 이 수평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전 건설의 효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수직 계열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원전 기자재 독점 공급권도 사라져서 앞으로는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데요. 지난 99년부터 유효했던 두산중공업의 독점 공급권은 올해로 소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업체들이 외국계 유력 기업들과 합작하는 등의 형태로 기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최근 계약이 성사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과 손을 잡고 재원이 부족한 나라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원전 최대 수혜주로 두산중공업을 많이들 꼽으셨었는데 원전 핵심 기자재 공급을 두산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두산이 과연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조금 미지수가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앞으로 20년 동안 세계 3대 원전 수출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 시장의 20%를 잡겠다고 정부가 야심찬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네. 이 같은 어떤 자신감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런 목표치는 당초에 잡았던 내부의 기대치에 비하면 2배 이상 올려잡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출 경험이 전무했는데요.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세계 시장의 10%만 확보한다고 해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20%라는 계획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지금의 목표대로라면 앞으로 우리는 매년 2기씩 수출을 이어가고 2013년부터는 해마다 4기를 수출해야만 2030년에 80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네. 예, 50년 만에 이제 막 첫 수출을 시작한 지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내놓은 목표치고는 상당히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대규모 수주가 확정되면서부터 정부의 자신감은 지금 상당히 향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우리가 잘하면 5년 또는 10년 안에 원전 수출국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수출국이 될 것이라면서 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원자력 산업이 수출 산업이 된다는 것은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또 다른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우선 국가별 맞춤 전략을 통해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 아랍에미레이트처럼 턴키 발주가 가능한 국가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원전 플랜트 수출을 추진하고 이 플랜트 수출에 제약이 있거나 또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자재나 용역을 수출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원전 도입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서 한국형 원전이 진출할 길을 뚫어준다는 예정인데요. 네. 이 밖에도 88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노후 원전 운영과 정비 시장 등에도 진출을 하고 이 미국과 중국 등 대형 시장 진출을 위해서 세계적인 원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은 예상되는 어려움이 더 큰 것이 사실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핵심 기술 개발이나 체계적인 수출 체계도 취약하고 또 원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따라서 원전 관련 핵심 기술을 2012년까지 개발하고 이 관련 공기업에서 내년까지 2,800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 이 실력과 인력 그리고 인프라를 차차 갖춰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꿈을 원대하게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부가 이렇게 현실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목표치를 잡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원자력 관련 코스닥 쪽에는 거품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전 수출도 하고 말이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고용 시장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제 통계청이 2009년,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취업자 수가 감소 폭만 따졌을 때 외환 위기 후 가장 많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350만 6천 명입니다. 전년 대비 7만 2천 명이 줄었는데요.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에 127만 6천 명이 줄어든 이래 최대 감소폭입니다. 고용률도 58.6%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실업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실업자는 88만 9천 명으로 2008년에 비해서 11만 9천 명, 무려 15.5%가 늘었는데요. 네. 이 99년에 실업자 통계 기준이 바뀐 이래 최대 증가폭이었습니다. 실업률도 3.6%로 이 통계 작성 기준이 바뀐 2000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용 한파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네. 이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20에서 29세가 마이너스 3%로 가장 감소폭이 컸고요. 네. 그 뒤로 30에서 39세가 마이너스 2.9%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젊은 층의 취업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용 한파가 점점 악성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또 이 구직난은 지금 고급 인력 시장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어제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수료할 예정인 39기 연수생들의 미취업률은 사상 최고인 44.4%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 악화 여파로 지금 법무법인이나 정부 기관 등도 변호사 채용을 축소하고 있어서 이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다는 사법연수원의 취업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작년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 시장이 좀
조금 둔하게 개선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일단 하고 말이죠. 문제는 올해 고용시장 동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키포인트는 경기 회복 속도만큼 일자리 수가 늘어날 수 있을까 여부 아니겠습니까? 올해 전망은 어떤지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데요. 예. 일단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데는 대체적인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될 것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런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이 그 올해 고용시장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는 20만 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4.5%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전망치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산업별로는 건설업이나 뭐 운수, 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 금융업이나 뭐 기술 사업 지원 서비스 등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 지원 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의 취업자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취업자 수는 늘어도 실업자는 88만 명대 그대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경기가 풀리면서 그동안 일자리 찾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구직시장으로 대거 몰려나오면서 실업 통계에 잡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작년에 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더뎠던 만큼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기존 직원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예상만큼 크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 공공 부문에서 임금 피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시장 한파뿐만 아니라 정말 추운 날씨, 기록적인 한파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내에서는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강추위 때문에 난방기기와 겨울옷 판매가 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목가게나 재래시장은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백화점의 경우는 때마침 정기 세일이 겹쳐서 매출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롯데백화점의 경우는 이달 들어 12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늘었다고 하고요. 이 대형마트도 강추위 덕분에 지금 그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비자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몰과 편의점도 지금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냉해로 채소값이 크게 오르고 지금 찾는 손님까지 줄어든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들은 혹한기를 맞았습니다. 이 농산물 가격은 한파가 본격화된 지난 17일 이후에 상당수 품목이 두 자릿수씩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그 재래시장의 경우 그 계절적으로 가뜩이나 부진한 1월 상황이 지금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추우니까 난방 기기도 많이 판매가 되겠습니다만은 난방 수요 자체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만 이루어지는 전력 수요 관리 제도까지 지금 시행이 될 거라면서요? 예,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현재 전력 수요가 6,885만 킬로와트로 8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전력 수요 최고 기록이 바뀐 것은 벌써 새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네.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2일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겨울철 전력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대국민 호소에도 나섰지만 맹추위 앞에서는 사실상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여름철에만 적용했던 주간예고 수요관리제를 이달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주간예고 수요관리제라는 것은 전기를 10,000kW 이상 쓰는 대용량 수요자 989곳 가운데서 이 사전에 기준부하 대비 10% 이상 또는 3,000kW 이상 전력 사용을 줄이겠다고 예고한 뒤에 이를 지키는 수요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자, 그리고 LG전자가 올해 아주 야심찬 휴대폰 부문의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2위로 도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스마트폰에 좀 힘을 주겠다라고 강조했다고요. 네. LG전자는 오는 2012년에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세계 2위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올해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1억 4천만 대를 팔아서 점유율을 13%로 끌어올리고 2012년에는 2억 대 이상을 팔아서 20%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올해는 2위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태세를 갖추는 준비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2위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가 이제 스마트폰인데요. 네.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LG전자는 2012년에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만 간단하게 더 볼 텐데요. 이 애플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게임 이용을 사실상 완전 차단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애플이 지금 그 국내 게임 개발업자들에게 한국 앱스토어 안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올라있는 게임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애플 코리아 측에서는 아직 애플 코리아 측에서는 본사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게임 업체들은 이미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애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규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게임 등급위원회가 최근 심의를 받지 않는 게임들이 한국 앱스토어에 대거 올라가 있는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이 방침을 밝혔는데 애플 측이 이에 대해서 아예 게임 삭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게임 업계에서는 애플이 국내 심의 규제를 외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독선적인 행동이라고 좀 강하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신경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어닝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0.5% 올랐는데요. 미국 경제가 완만하지만 광범위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연준의 평가도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줬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